교토의 한 사찰, 천년 묵은 고요가 흐르는 그곳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허니, 저게 부처야! 그 순간 스님의 눈가가 경련하듯 떨립니다. 50m 밖 비둘기들이 놀라 날아오르고 주변 관광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립니다. 이게 바로 요즘 아시아가 한숨 쉬는 이유, 미국인 관광객 논란의 현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악의 관광객이라고 욕먹는 미국인, 왜 어디를 가든 민폐의 주인공이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미국인들의 당당함이 왜 아시아에서는 문화 테러로 느껴지는지, 반대로 유럽에서는 왜 의외로 꽤 환영받는지,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미국인 디지털 노마드의 진짜 민낯까지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본인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미국인들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판받는 관광객이라는 점을요. 실제 조사에서도 73%가 우린 해외에서 평판이 안 좋다고 느끼고 절반 이상이 우리가 좀 오만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정작 유럽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27%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우리가 미움받을까봐 불안해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시끄럽긴 한데 팁 잘 주고 친절하니까 괜찮다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실제 2025년 조사에서는 유럽인 73%가 미국 관광객을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64%는 미국인을 친절하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목소리가 큰 편이고 모두가 영어를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유럽은 어느 정도 미국식 문화에 익숙합니다. 역사적으로 함께 영향을 주고받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인은 있으면 시끌시끌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띄우는 친구 정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인은 현지 문화를 잘 모른 채 들어와 이것저것 따져 묻는 조금 버거운 손님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차이는 단순히 예의가 좋고 나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누가 더 힘을 쥐던 시대였느냐에서 생겨난 감각 차이죠. 그리고 이런 시선 차이를 이해하려면 미국이 어떻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중산층을 만들어냈는지부터 잠깐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눈에 띄는 차이부터 이야기해보죠. 바로 목소리입니다. 다시 앞에서 예로 들었던 그 사찰로 돌아가 봅시다. 앞에서 소리치던 그 미국인도 사실 무례하려던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큰 목소리가 친근함과 자신감의 표시니까요. 미국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조용하게 말하면 오히려 좀 더 크게 말해봐 라는 반응이 돌아오죠.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절 같은 조용한 공간에서는 작은 기침 소리도 신경 쓰이는 곳이라 큰 목소리는 그대로 분위기를 깨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유럽에서도 큰 목소리는 흔합니다. 카페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하철에서도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하고 식당도 작게 말하기가 기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인의 목소리는 정말 유달리 크게 들립니다. 문제는 이 큰 목소리가 술과 만나면 바로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인들은 해외에서 현지 맥주 문화 즐기기라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 눈에는 그냥 취해서 더 떠드는 관광객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은 술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바로 달라집니다. 목소리는 더 커지고 판단력은 확 떨어지죠. 동남아 호스텔에서 밤마다 서양인들 소란 때문에 잠 설쳤다는 후기가 흔한 이유입니다. 방콕의 야시장 사장님들은 서양 관광객이 몰리는 날이면 얼음을 평소보다 훨씬 더 준비해둡니다. 맥주를 물처럼 마시면서 얼음잔을 계속 리필해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술 마시고 사고 치는 손님 하면 영국인이 1순위고 미국인도 그 뒤를 바짝 쫓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아시아가 충돌하는 진짜 이유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행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문화에 대한 오해가 자연스럽게 쌓이는 구조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미국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문화의 겉모습만 빠르게 소비합니다. 유튜브 여행, 브이로그에서 본 행동, 틱톡에서 본 제스처, 영화에서 본 장면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겉모습은 흉내낼 수 있지만 맥락과 의미는 빠져 있는 상태죠. 이런 이유로 일본 신사에서 갑자기 박수를 치거나 한국 어르신에게 뜬금없이 하이파이브를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행동이 정확히 언제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모른 채 인터넷에서 누군가 그렇게 하던데 라는 가벼운 감각으로 따라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행동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미국식 친근함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제스처가 자연스럽고 호의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상황과 분위기를 먼저 읽는 문화가 강하다 보니 맥락을 비껴간 행동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지인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가벼운 코미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문화적 맥락을 모른 채 따라하다 보니 생기는 충돌이죠. 그리고 다음은 팁 문화입니다. 미국에서 팁은 필수입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받는 기본급이 매우 낮다 보니 팁이 임금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반면 일본에서는 오모테나시, 즉 손님이 아무 불편 없이 완벽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팁을 두고 가면 돈으로 서비스 점수를 매기려는 건가? 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테이블 위에 돈을 남길 때 무례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의 시각에서는 우리 서비스는 이미 완성돼 있는데 왜 굳이 현금을 얹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유튜브는 팁 대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어떤 나라 관광객이 가장 힘들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음식 문화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문할 때 취향을 세세하게 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양파 빼고 소스는 따로 주고 비건 버전으로 만들 때 고기 맛은 살려주세요. 양은 반만 주세요. 이런 주문이 미국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음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완성된 작품에 가깝습니다. 셰프가 어떤 맛을 의도했는지가 중요하고 손님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예의에 가깝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건 내 취향이 아닌가 보네 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이죠. 그렇다고 이게 일부러 오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방식이 너무 당연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려면 먼저 미국이라는 나라의 환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은 동부에서 서부까지 4,800km나 이어지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사막, 열대우림, 산, 해변, 대도시가 모두 한 나라 안에 들어있죠.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 거의 다른 나라 같은 분위기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 보니 미국인들은 국내 여행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만 있으면 어디서든 통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 영어 표지판을 보고 영어 메뉴판을 보고 영어만 써도 살아오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도 상황이 비슷할 거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미국 영화를 보고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모습까지 보이면 이 생각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교육 시스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영어만 써도 일상에 불편이 없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 해외에서도 당연히 그 방식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필요성도 거의 느끼지 못하죠. 이런 태도는 교육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미국 초중고 학생 중 외국어를 배우는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잠깐 스페인어를 배우다가 졸업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미국인은 10% 정도뿐입니다. 유럽은 65%가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만 알면 세상 어디서든 문제 없다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경 밖 세상을 깊게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태도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기본으로 여기는 예절 방식과 소통 방식을 배우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미국 관광객이 유독 눈에 띄고 종종 문화를 잘 모르는 손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은 사실 70년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우연에서 시작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은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본토의 공장들이 전쟁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덕분입니다. 유럽이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고 아시아가 전쟁의 상처를 복구하는 동안 미국은 멈추지 않고 생산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1950년대가 되자 많은 미국인들이 자동차와 마당 있는 집을 갖고 2주간의 유급 휴가까지 누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 전 세대는 평생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특별한 계층이나 모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권과 카메라, 그리고 막연한 자신감만 챙긴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해외에 나와보긴 처음이라 다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1950년부터 2007년까지 전 세계 관광객 수는 2,500만 명에서 8억 9,8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무려 3,552%의 증가였습니다. 그 시기 미국인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빠르게 회복하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그 문화를 이해할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찰이 등장하는 영화를 몇 편 본 게 전부였고 그 영화 속에서는 모두가 영어를 사용했으니까요. 그러니 실제 신사에 서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몰라 결국 평소 하던 방식대로 반응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현지 예절과는 맞지 않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시기였죠. 이런 행동이 아시아에서 더 눈에 띄는 이유는 다른 문화적 배경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예절과 분위기를 세심하게 지키는 문화권이라 작은 어긋남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의도치 않게 보여주는 자기 방식이 훨씬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미국 영화, 음악, 언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미국 문화를 보며 자라왔습니다. 멋있어 보였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나라의 발전을 미국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분위기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미국인이 준비 없이 서툴게 행동하면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완벽한 미국 이미지와 여행객의 실제 모습이 다르니까 충격이 더 크게 오는 겁니다. 동시에 여전히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하죠. 이 불편함 때문에 일부 아시아인들이 미국 관광객을 꺼립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4년 기준 5,3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해외여행을 떠났고 그들이 해외에서 쓴 금액은 약 245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아시아로 흘러옵니다. 호텔도, 시장도, 심지어 사찰의 기부함까지 영어 안내가 붙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토 사찰에서 소란을 피우던 그 미국인 관광객도 결국 기부함에 돈을 넣고 갔을 겁니다. 그 돈이 사찰 복원비로 쓰였겠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시아의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은 존재.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세대의 미국 관광객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전보다 나아졌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미국인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힘을 가진 나라의 관광객은 언제나 가장 환영받기 어려운 손님이 되기 마련입니다. 1800년대 영국의 그랜드 투어 시절을 떠올려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은 영국 귀족들은 유럽을 여행하면서
존중을 당연하게 요구했고 현지인들을 마치 배경 소품처럼 대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과 인도 관광객들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갓 부자가 된 나라의 관광객들은 보통 요란하게 여행합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여유가 있던 나라는 여행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여행 산업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지, 누가 그들을 공항, 호텔, 식당에서 맞이하는지, 이게 이미 세계의 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념품 하나가 팔릴 때마다, 호텔 한 방이 예약될 때마다 누가 돈을 쓰는 사람이고 누가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그 위계가 그대로 보입니다. 식당의 웨이터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월세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 관광객은 여기 예쁘네, 사진 찍어야겠다 정도만 생각하죠. 아시아 사람들에게 이런 장면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서구가 무엇이 발전이고 무엇이 멋진가를 정해왔던 그 시선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로컬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는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 이제는 그 진정성마저 여행 패키지처럼 포장돼 팔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아시아로 옵니다. 여기는 풍경 예쁘고 물가 싸고 사진만 찍어도 작품처럼 나오니까요. 특히 미국인들에게 아시아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닙니다. 복잡한 일상, 끝없는 경쟁, 자기 나라의 문제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 같은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미국인들은 아시아에서 평온함과 정돈된 분위기를 기대하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평온함 속에 본인들의 소음과 불편함도 함께 가져옵니다. 예전처럼 새로운 땅을 개척하러 온 탐험가는 아닙니다. 요즘 세대의 미국 관광객은 여행책보다 유튜브, 블로그,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을 먼저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더 나아졌을까요? 겉보기엔 그래 보입니다. 길을 물을 때도 예전처럼 큰 소리로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신중하고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일본에서 팁을 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충분히 공부해 왔기 때문이죠. 현지 언어 문장은 잘 못 읽어도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지켜야 할 예절은 인터넷에서 충분히 공부해 온 세대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한 의식이 때때로 역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무례하게 보이는 것도 두렵지만 자기 실수가 찍혀서 조회수 몇백만짜리 조롱 영상이 되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미국 관광객이 나라 망신시키다라는 제목으로 조회수 300만 돌파한 영상에 출연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행동이 점점 과하게 조심스러워집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직원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속삭이고 인사는 과장될 만큼 깊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예전의 무지한 관광객보다 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시끄럽게 굴던 관광객들은 예측이라도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요즘 여행자가 더 이상 일주일 머무는 단기 손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달씩 한 지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이들은 더 조용하고 신중해 보이지만 애초에 여행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2주 휴가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3개월 디지털 노마드나 6개월 원격 근무처럼 아예 살아보는 여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인들도 비슷하고 가는 곳도 거의 같습니다.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이 바로 발리의 에어비앤비입니다. 거기서 4,300원짜리 스무디를 마시고 인생샷을 찍어 SNS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형태의 장기 체류 관광객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외국인 수요가 갑자기 늘다 보니 정작 그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은 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2021년 이후 발리의 임대료는 폭등했습니다. 한 달 15만 원이면 됐던 빌라가 지금은 145만 원에 가까울 정도로 올랐습니다. 노마드가 늘어날수록 현지인의 생활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발리의 임대료 폭등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결국 월급 수준이 훨씬 높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현지인들은 경쟁이 되지 않아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고소득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저비용 국가에 장기 체류할 때 생기는 구조적 차이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처럼 임금이 높은 나라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현지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구매력을 갖게 됩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두 집단이 생기는 것이죠. 현지인은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7만 원짜리 카페가 생기고 그 공간은 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재편됩니다. 결국 처음엔 가벼운 여행 문화처럼 보이던 움직임이 어느 순간 현지 사람들을 밀어내는 또 다른 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도 변화의 움직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현지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여행 브이로그들, 승려를 허가 없이 촬영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댓글들, 그리고 낯선 문화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조용히 듣는 법을 배우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요. 그럼에도 미국 관광객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여전히 그들이 편안하도록 움직여주니까요. 호텔은 영어로 안내문을 붙이고 레스토랑은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합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그들의 기대에 맞춰 다시 설계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미국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여행자로 보일까? 그렇다면 한국인 관광객은 해외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